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는 257페이지 네트워크 보안과 방화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이 있고요. 뭐 TCP, IP, 공중망, 인터넷 다 같은 말이죠. 여기 인터넷에는 항상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가 있고 해커들도 인터넷에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인터넷 환경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부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회사, 자, 회사라고 보면은 가장 타당하죠. 자, 회사에는 뭐 생산 관리, 영업 관리,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자, 내부에서 우리가 출근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업무를 보죠. 이게 다 그 내부 사용자들인 거죠. 자, 그리고 회사가 있으면은, 자, 인터넷과 회사, 그 공중망과 회사를 연결할 때 어딘가 하나는 중간에 라우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즉, 이게 그 외부 라우터죠. 자, 이 라우터가 있고, 자, 이제 그 공중망에는 뭐 사용자도, 뭐 우리 그 이용자도 있겠지만은, 해커들도 있죠. 또, 자, 내부망은 요런 정보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가 그 보안 시스템들 설치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방화벽 또는 IDS, IPS 다 뒤에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설치하는 거는 그 회사의 뭐 환경이나 정책에 따라 틀리는데 대부분은 요 외부 라우터에다가 자, DMZ를 구축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니팟이라는 게 있죠. 자, 요게 그 꿀단지고요. 말 그대로 하니팟, 꿀단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벌들이 모이는데 DMZ 물론 다 뒤에 할 거지만은 그 DMZ를 구축을 하는 이유가 그 회사는 그 홈페이지를 그 구축을 해야죠. 그런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구축을 했어요. 아니면은 요 안에다 구축을 하면은 회사 홈페이지에는 항상 게시판이 있죠. 뭐 사용자 게시판이 있겠고 그러면은 이 해커가 그 사용자 게시판에다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업로드 할 수가 있겠죠. 파일 업로드 하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 내부망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 바깥쪽에다가 DMZ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웹서버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도 아예 그냥 바깥쪽으로 빼는 거죠.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뭐 별 내용들이 없죠. 뭐 있어봤자 뭐 회사 영역 또는 그 CEO 인사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그 내용들은 뭐 털려도 큰 지장이 없는 것들은 다 바깥쪽 얘를 이제 빼는 거예요. 다 빼고 안에 있는 것들은 회사에서 만약에 자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공장도 관리해야죠. 그리고 영업도 관리해야죠. 아니면은 그동안 그 쌓아왔던 각종 지식들도 관리해야죠. 자, 그런 것들은 아예 안쪽 그 내부방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DMZ 용도가 크게 이제 그거예요. 자, 그리고 요 하니팟은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그 개념이 있냐면요. 그 UTM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UTM은 통합 자원, 통합 위협 관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데를 가 보면은 막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방화벽이 뭐 있고, 뭐 방화벽 있고, 뭐 IDS, IPS가 막 몇 대씩 있고 하거든요. 즉 이게 관리를 계속 한 사람이 계속 해야 하는데 사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새로운 장비를 또 사요. 계속 이제 도입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용 비용이 계속 이제 증가하겠죠.
이 UTM이라고 하는 개념은 장비를 막 사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한번 최대한 이용해보자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UTM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떠한 그 개념이 있냐면요. 자, 여기 ESM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ESM은 웬만한 그 회사에서는 그 보안 관리자를 둬야죠. 그런데 보안 관리자들이 좀 연봉도 세고 또 구하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직을 따로 만들죠. 하지만은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그 회사에서는 그 보안 관리자를 따로 두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 자, 이 원격에서 ESM이라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대신 24시간 365일 원격에서 대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관리해주고, 예, 그 이용요금은 내야죠. 그게 바로 ESM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전문적인 보안 관리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뭐 3교대 이렇게 하면서 자기랑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원격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ESM이고요. 여기 아까 그 하니팟은 뭐 꿀단지인데 말 그대로 자, 해커가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침투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해커가 하니팟에 그러니까 하니팟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죠. 하지만은 해커는 그게 안 보여요. 즉 해커는 내가 드디어 뭐 생산 관리나 뭐 DB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접속한 게 아니고 여기 하니팟에 접속한 거죠. 그리고 여기 하니팟에는 다 내용들이 뭐 고객 정보 리스트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고객의 계좌번호나 뭐 비밀번호 리스트 이런 것들 그 파일들이 제목만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을 열면은 뭐 신문 뭐 10년치 스크립한 것들이 있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데 제목만 근사한 그런 파일들이 있는 거죠. 자, 있어가지고 해커들이 막 여기서 장난을 치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안 관리자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이 어떠한 기술을 쓰는지 또는 어떠한 그 습성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하니팟이에요. 그래서 이 하니팟을 구축을 할 때 너무 얘를 해킹하기 어렵게 구축을 해버리면은 아예 못 들어오겠죠? 딱 그렇다고 너무 또 쉽게 그냥 뚫리면은 해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좀 이상한데? 라고 의심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어렵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단계만 거치면은 뚫리도록. 그래서 해커는 여기를 뚫었구나 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를 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관찰해서 꾸준히 어떠한 그 습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게 바로 하니팟이에요. 자,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 인터넷이나 공중망이나 뭐 이건 다 외부에서 발생되는 위협이죠. 또 여기 내부 위협이 있는데 이거는 그 회사 사용자들, 회사 직원들, 보안 관리자들이 대부분 다 실수를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즉, 뭐 USB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 와이파이 사용하는 거는 요즘은 다 노트북에 와이파이 기능이 다 내장돼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그 와이파이를 그냥 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실수죠. 또 물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보안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내부 직원이에요. 10명의 외부 도둑은 막지만은 1명의 내부 직원이 작정을 하고서 이게 덤비면은 이거를 막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렵죠. 예. 항상 이게 바로 그 내부 직원이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외부 사용자, 공중망, 보안 시스템, 내부 사용자, ESM은 원격에서 대신 관리해 준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한입팟부터 볼게요. 한입팟이 이거죠, 이거 꿀단지, 미끼. 그래서 한입팟은 공격 성향이 있는 자들의 중요한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끌어내도록 설계된 유도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그냥 미끼예요, 미끼. 즉, 이 미끼를 공격자가 물면은 그 동작에 대한 정보, 어떠한 그 이벤트 로그를 발생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관리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공격자로 하여금 시스템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도록 유도해야 돼요. 즉, 그 한입팟에 있는 파일들은 다 이름들은 다 근사하죠. 실제로 그 내용들은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파일 그 제목들은 뭐 1급 비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한입팟은 컴퓨터 침입자를 속이는 침입 탐지 기법 중 하나로 뒤에 해드릴게요. 자, 이제 침입 차단, 침입 탐지, 침입 방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해드릴게요. 하나로 실제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침입자를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침입자를 유인하는 함정을 꿀단지, 한입팟. 자, 꿀단지에 비유한 것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한입팟으로부터 잘 알려져 있는 디코이가 미끼죠. 자, 미끼 기반 시스템은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서 보안을 강화한다. 디코이 기반 시스템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패킷은 일단 의심 대상이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한입팟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문에 그대로 나온 것들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258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입팟의 요건이 있어요. 한입팟은 먼저 해커에 쉽게 노출되어야 하죠. 미끼니까. 또 잠재적 공격자를 유혹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쉽게 해킹이 가능한 것처럼 취약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뚫려버리면은 해커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좀 뚫기가 어려워야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어렵게 하면은 아예 뚫지를 못하겠죠. 시스템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이게 구색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입팟이라 해가지고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시스템 통과하는 모든 패킷을 감시해야죠. 꾸준히 관리자가 그러니까 그 로그를 봐야죠. 자, 대응책을 강구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공격자가 머물게 할 수 있어야죠. 또 공격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한입팟의 그 목적이죠.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알려줘야죠. 그게 한입팟이고요. 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한입팟 그 문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오면 다 뭐 이거죠 뭐 공격 성향이 있는 자들을 중요한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끌어내도록 한다. 공격자의 동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관리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공격자로 하여금 시스템에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도록 유도한다. 이게 한입팟이죠, 이게. 한입팟. 그리고 혹시나 여기 라디우스나 아니면은 AAA는 전 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은 그 무선 랜 보안에서요. 그 라디우스는 그 암호화에서 요 인증 서버가 라디우스였죠. 라디우스 또는 타카스. 이게 바로 인증 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AA 서버는 인증 인가 및 과금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가 AAA 서버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하면은 과금을 해야죠. 그게 바로 이거. 라디우스 클라이언트, 라디우스 서버,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AA 서버예요. 자, 그리고 258페이지 이제 2번 볼게요. DMZ. 자, DMZ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DMZ. 즉, DMZ 구간이랑 회사 홈페이지처럼, 이거, 우리 그 회사 홈페이지는 외부 사람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자유롭게. 예. 그런데, 자, 외부에 얘는 홈페이지는 노출돼 있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Q&A 아니면은 뭐 사용자 게시판, 그렇게 꼭 있잖아요. 그 게시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그 게시판에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 파일을 해커가 악성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게시판에다가 업로드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회사 홈페이지가 감염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자, 여기다가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내부망에다가 구축을 해버리면은 이 내부망이 다 해킹에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처럼 그 뭐 생산 관리나 영업 관리나 이런 그런 시스템들은 아예 그냥 그 안에서 딱 숨겨놓고 있죠. 근데 회사 홈페이지는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자, 외부에서는 이 내부망에 접속이 안 되죠. 대부분 다 막아놔요. 자, 막아놓은 다음에 뭐 생산 관리, 영업 관리, 뭐 인사 관리 그런 것들을 처리하겠죠. 하지만은 회사 홈페이지는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어디다 구축을 하냐면은 여기 DMZ에다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MZ 내에는 뭐 웹서버, DNS 서버, 메일 서버 등이 위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뭐 아파치나 톰캣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DMZ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치나 톰캣이 이 웹서버를 구축하는 그 서버 이름이에요. 자, DMZ는 보안 조치가 취해진 네트워크 영역으로, 예, 보안 조치는 취해놔야죠. 회사 홈페이지니까. 예, 영역으로 내부 방화벽과 외부 방화벽 사이에 위치할 수가 있다. 지금 방화벽이 얘는 내부 방화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다가 또 방화벽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자기 그 회사 구축하기 나름이죠, 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라우터에다가 그 방화벽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거를 자, 외부 방화벽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안쪽에다가는 내부 방화벽을 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DMZ 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만 지금 고른 거예요. 옳은 것만. 맞는 말만. 1번. 외부 네트워크에서는 DMZ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DMZ에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이러면 아예 그냥 바깥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접속 못 하겠죠? 1번 아니고. 2번. DMZ 내에는 웹서버, DNS 서버, 메일 서버 등이 위치할 수가 있죠. 특히 이 DNS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 DMZ에다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3번 볼까요? 내부 사용자가 이거예요. 내부 사용자가 DMZ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외부 방화벽을 거쳐야 한다. 얘는 자 볼까요 한번? 자, 내부 사용자가 DMZ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내부 관리자 있죠? 자기 그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자가 회사 그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DMZ 접속하기 위해서는 외부 방화벽? 내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얘가 내부 방화벽이죠, 이게. 내부 방화벽이고, 외부는 얘죠?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외부가 아니고 얘를, 자, 내부 방화벽이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4번. 자, DMZ는 보안 조치가 취해진 네트워크 영역으로 내부 방화벽과 외부 방화벽 사이에 위치할 수가 있다. 예. 맞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과 4번이 맞는 거죠. 문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또 한번 딴 거 볼까요? 자, 이제 DMZ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 DMZ에 두지 않는 것은 자,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속이 할 수가 있게 도와주는 웹서버. 웹서버에는 아파치나 톰캣을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또는 이메일 서버도 접속을 해야 되겠죠? 또는 자, DNS 서버 접속해야 돼요. 그런데 내부 접속용 데이터베이스는 이거죠? 이거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안에서 해당 직원들만 접속을 해야 되겠죠? 네, 이거죠. 이거.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네. 뭐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 방화벽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안 두고서 회사가 좀 이렇게 작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방화벽 하나로 다 퉁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3번 볼게요. 보안 시스템. 자, 보안 시스템은 자, 이거 좀 외우세요. 자, 침입, 차단, 침입, 탐지, 침입, 방지가 있어요. 네. 침입 차단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자, 침입 방지 시스템. 이게 침입 차단이요. 방화벽이고요. 그 다음에 침입 탐지는 IDS예요. IDS고요. 침입 방지는 IPS예요. 문제가 그냥 방화벽 이렇게 나오면은 편한데 방화벽이라고 안 나오고 침입 차단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또 여기 IDS와 IPS가 있는데 침입 탐지 시스템 또는 침입 방지 시스템 잃어버리면은 이게 순간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자, 경비실이 이렇게 있죠. 경비실이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그 수위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죠. 그 수위 아저씨 하는 역할이 바로 방화벽 역할과 거의 똑같아요. 즉 아저씨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통과시키죠. 그런데 자, 모르는 사람이 입주민이 아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단은 막죠. 그래서 어디 몇 층 가냐, 이제 왜 가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묻잖아요. 즉 이 방화벽의 역할은 침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딱 막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수위 아저씨의 역할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IDS 있죠? 자, 침입 탐지는 뭐냐면요. 침입 탐지, 디텍션. 탐지는 자, 도둑놈이 일로 안 들어가죠? 어디로 가요? 삥 돌아서 또는 삥 돌아서 이렇게 침입을 하잖아요. 여기 앉아 있어서는 삥 돌아서 가는 그 침입하는 거를 발견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그 복도에다가 CCTV를 설치하죠. 설치해가지고 이 안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죠. 즉, 자, 침입 탐지 IDS는 역할이 CCTV랑 거의 비슷해요. 얘는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침입을 탐지하는 거죠. 침입을 탐지. 자, 그런데 자, CCTV는 침입을 탐지만 하죠. 잡지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침입 방지, 프로텍션 이래가지고 얘가 IPS고요.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우리 그 캡스 있죠, 캡스. 캡스랑 비슷해요. 그 캡스는
출동을 해서 도둑놈 잡죠? 그게 바로 그 IPS예요. 그 침입 방지 시스템. 즉, 방화벽은 수위 아저씨, IDS는 저 CCTV, 그 다음에 IPS는 캡스. 그래서 이제 캡스는 출동해서 도둑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거의 이제 유사하죠. 제가 그럼 하나씩 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258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자, 침입 차단,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자, 원격 통합 제어, 통합 위협 관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자, 침입 차단은 얘는 방화벽이죠. 방화벽이에요. 즉 수위 아저씨 역할이에요. 수위 아저씨는 자, 인증되지 않은 트래픽을 막죠. 그게 바로 침입 차단이죠. 그리고 자, 침입 탐지는 IDS예요. 침입 탐지. IDS. 자, CCTV. 자, 이거는 자, 원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자, 내부나 외부의 해킹을 방지하고 자,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시자. 카메라. CCTV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침입 방지는 프로텍션. IPS예요. 얘는 캡스죠. 자, 얘는 뭐예요? 내부 보안을 감시하고, 자, 능동적이에요. 얘는 능동적. 능동적. 그래서 출동을 해서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차단은요, 실제로는 그냥 그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끊어버려요. 네, 이게 바로 IPS예요. 이게. 그리고 자, 원격 통합 제어는 ESM이죠. 자, 원격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사용료를 내면은 그 원격에서 여기 볼까요 한번? 이거죠 이거 ESM 원격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종 간 보안 장비를 통합을 해서 각 기업이 도입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통합 관리하는 거죠. 24시간 365일. 그리고 자, UTM은 여러 보안 제품의 기능을 통합을 해서 보안 관리 솔루션인데 한마디로 그냥 새로운 장비를 사지 말고 기존에 있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하는 게 UTM이에요. 이게. 그런 그 개념이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방화벽부터 보기 전에 자, 자, UTM 한번 볼까요? 자, UTM은 뭐 하나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개의 보안 기능을 탑재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방화벽, IDS, IPS, VPN 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안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관리하자 하는 게 UTM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추가로 한번 이제 놓은 거고. 나번에 있는 방화벽 볼게요. 방화벽. 자, 방화벽의 개념은 뭐 기업이나 조직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그죠?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외부에서 내부 또는 자, 내부에서 외부, 자, 내부에서 외부, 외부에서 내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침입 차단이죠. 침입 차단 시스템. 그게 방화벽이에요. 그게. 침입 차단 시스템이 방화벽이고요. 내부 네트워크와 자,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방화벽이. 사이에 위치해서 외부에서의 침입을 1차로 방어하고 있죠. 1차로 방어해주며 불법 사용자의 침입 차단 시스템을 위한 각종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장비를 제공한다. 돈 주고 사야죠. 자, 그래서 거기 259페이지에 보면은 방화벽의 개념 이래가지고 먼저 이거 외부망은 뭐 TCP/IP 공중망, 인터넷은 같은 말이죠. 자, 얘는 신뢰할 수가 없죠. 즉 여기 바깥에는
해커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회사 안이죠. 자, 회사 안은 내부방이죠. 내부방에 로그인 하려면은 그 직원만 로그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뭐 생산관리, 영업관리, 뭐 인사관리,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외부 라우터, 즉 회사와 연결된 첫 번째 라우터에다가 DMZ를 구축을 하죠.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그 방화벽도 구축을 하겠죠. 해서 그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자 기준이 이제 얘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인바운드는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즉 외부에서의 침입을 탐지하는 게 바로 인바운드예요. 인바운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니까. 뭐가? 이 방화벽이에요. 이제 이 인바운드의 반대는 나가는 거죠. 아웃바운드죠. 즉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자 나가는데 전에 이거 이더넷 프레임 내가 맨날 그리는 거 있죠? 자, 맥, IP, 포트 대충 그릴게요. 자, 포트가 있으면은 송신자 IP, 자 수신자 IP죠. 즉 나갈 때 항상 얘가 보내는 사람의 IP가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자 이게 3웨이를 하죠. 3웨이 핸드쉐이킹 하죠. 근데 자 나갈 때 자, 내부에서 나가는 IP 주소가 여기에 세팅되어 있어요. 이더넷 프레임에.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위장을 하냐 하면요. 마치 이 방화벽이 만들어서 보낸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즉 여기 송신자 IP에 이 내부 사용자의 IP를 넣는 게 아니고요. 예, 방화벽의 IP를 송신자 IP에다가 넣는 거예요. 얘를 좀 다시 한번 잘 그려보면은, 얘를 좀 다시 한번 잘 그릴게요. 어차피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자, 이더넷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맥, IP, 포트, 그 다음 여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겠죠. 이게 이더넷 프레임이죠. 여기서 수신자, 송신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다 채워야 하는 거죠. 얘가 TCP 세그먼트고, 얘가 IP 패킷이잖아요. 즉, 이더넷 프레임이 나갈 때는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와 그리고 수신자가 이게 타겟이죠, 이게 타겟. 목적지의 IP 주소가 항상 얘가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화벽은 자, 내부에서 나갈 때, 즉, 요 송신자, 보내는 사람의 IP를 이 내부 사용자의 IP로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방화벽에 IP가 있겠죠? 이 방화벽의 IP를 여기에다 세팅해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방화벽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면 해커가 해킹을 하려고 들어오면은 이 방화벽으로 들어오겠죠? 네, 이게 이제 그 말이고요. 이제 그 이번에 보시면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거예요.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 나가는 거. 그래서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거죠. 자, 내부를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그래서 이거는 그 CS 환경에서 그 여기가 이제 서버가 있고, 자,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게 인바운드죠. 이게 인바운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그 자료를 서버에다가 업로드할 때, 그게 인바운드고요. 뭐 아웃바운드는 그 반대죠. 아웃바운드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 즉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죠.
먼저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자, 규칙인데요. 자, 저기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지금 서버니까 자, 기본 그 방화벽 설정은 모든 접속은 일단 차단해야죠. 왜냐하면은 이 서버에 중요한 정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방화벽이 모든 들어오는 거를 일단 막아야 돼요. 막고 허용된 것만 예, 보내야죠. 그래서 자, 기본 설정은 자, 디폴트가 일단은 모든 접속을 막습니다. 인바운드 그게 규칙이에요. 자, 그리고 나가는 거는 얘가 클라이언트고 자, 얘가 지금 서버예요. 얘가 지금 자, 서버예요. 나가는 거는 상관없죠?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나가는 거는. 그래서 기본 설정은 모든 접속을 허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 디폴트고요. 근데 이제 나가는 것도 다 이게 무대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몇 개를 이제 막겠죠. 막겠지만은 일단은 다 디폴트는 다 얘가 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다. 이제는 다 들어온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고요. 이제 그 259페이지 방화벽의 역할은 뭐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자, 게이트웨이 했었죠? 게이트웨이. 자, 이거 자,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그 게이트웨이가 일단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게이트웨이고 자, 공개된 통신 환경에서 내부 자원을 보호하고 보안 규칙에 의거해서 내부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할 수가 있고, 요거 한번 나왔어요. 외부의 비인가된 사용자들의 내부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게 바로 방화벽이죠. 자, 그리고 여기 그 게이트웨이는 관문이나 출입구의 역할로 자, 이 전에 그 게이트웨이가 이거였죠? 요거 뭐 기본 게이트웨이. 그래서 그 기본 게이트웨이는 내가 자, 그 사용자가 그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붙여야 되는 첫 번째 라우터가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어판에 요 IP가 바로 이 IP겠죠? 기본 게이트웨이. 그래서 이제 그 이더넷 통신할 때 먼저 DNS를 거쳐가지고 수신자, 타겟의 IP를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보내는 사람의 IP는 이거잖아요, 이거죠. 보내는 사람의 IP는 이거고, 그 다음에 자, 수신자나 송신자의 맥 주소는 얘의 맥 주소는 ARP를 해서 전원을 켜는 순간에 알아냈죠. 근데 이거야 뭐 어차피 포트야 뭐 80이니까. 이제 자, 이것도 게이트웨이고요. 또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있었죠.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게이트웨이는 그 프로토콜을 바꿔주는, 즉 관문, 자, 외부로 나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여기서 게이트웨이라고 했어요. 게이트웨이. 자, 이제 그게 게이트웨이였고요. 자, 이제 방화벽에 자, 이제 개념을 했고 역할을 했고 목적 볼까요, 한번? 자, 목적 260페이지예요. 아이고. 자, 260페이지 방화벽의 목적은 자,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부망과 그죠? 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고 내부로부터 나가는 네트워크 IP의 주소를 바꾸죠. 마치 방화벽에서 출발한 것처럼, 그러니까 방화벽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송신자 IP를 바꾸는 거죠. 그게 마치 방화벽에서 발생한 것처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자,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반드시 방화벽을 거쳐서 나가야죠. 또
방화벽 역할 중 하나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게 방화벽이죠. 부당한 외부의 침입 없이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한 망 부정 접속 방지 기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은 침입 차단이에요. 얘는 다른 말로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외부망으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한다 하는 거죠. 또 이제 다번에 보시면은 부정한 접속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당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IP를 필터링,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서 이유 없이 접근하는 IP 주소를 다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 접속 차단이고, 또 허가가 되지 않은 트래픽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도스나 디도스 공격을 얘가 이제 막는 거예요. 또 백도어는 그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몰래 설치하는 거를 막죠. 또 통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즉 얘가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사용자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바깥에서 여기 안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막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통신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제어해서 부정 사용을 막는 거죠. 네, 그게 통신 제어죠. 그리고요. 5번에 보시면은 방화벽에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냥 얘도 일단 이해만 하세요. 먼저 접근을 통제해야죠. 접근 통제. 접근 통제가 바로 패킷 필터링. 들어오는데 이 방화벽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놈과 들어올 수 없는 놈을 막죠. 마치 수희 아저씨가 그 막는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내부망에 이유 없이 접근하는 IP를 걸러내고, 접근 통제는 뭐 패킷 필터링 규칙에 의거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패킷 IP 주소나 포트 넘버 등을 분석한 후에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를. 즉 이게 내부 사용자인데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 즉 뭐 내부 어떠한 기사나 그런 IP, 특정 IP는 허용해야죠. 또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로 접근 통제를 실시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에는 서로 다른 패킷 필터링 규칙이 적용돼야죠. 즉 어느 회사는 들어오는 거를 더 막을 수가 있고, 어떤 회사는 나가는 거를 더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로깅과 감사 추적이 있는데, 그 로깅은 로그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추적은 그 공무원들을 보면은, 제가 그 공무원들이랑 일 많이 하는데 한 2년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매년 또는 매년 감사를 받죠. 예. 중요한 보직은 매년 받고, 좀 이렇게 괜찮은 보직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 추적, 모니터링 있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 로깅 기능은 로그 파일이에요. 허가된 접근뿐만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공격에 대한 정보도 여기 있네요.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관리자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하는 거죠. 사용자 인증은 식별, 인증, 인가. 식별이 아이디죠. 인증이 패스워드죠. 인가가 권한 부여예요. 이게 권한 부여. 그 인증의 인증. 패스워드나 또는 생체 인식. 그런 걸로다가 이 아이디가 본인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게 사용자 인증이에요, 이게. 얘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예. 뭐 VPN, 트래픽을 암호화한다. 여기 있네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한 사용자 인증은 취약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스마트 카드나 생체 인증 또는 원타임 패스워드 등을 이용한다 하는 거죠. 또 그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데이터를 암호화 해가지고, 자, 여기 만약에 기사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방화 모듈을, 그러니까 그 암호화 모듈을 여기에 설치하고 여기다 두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암호화된 암호문이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암호화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은 노출되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암호화 방식에는 자,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고요. 하드웨어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방식이 더 비싸요. 얘가. 더 비싸고 더 고속이죠. 즉 이건 뭐예요, 이건? 장비를 하나 사야 돼요. 그런데 자, 소프트웨어 방식은 프로그램만 깔면 되죠. 그래서 값이 저렴해요. 그 대신 느리죠. 네. 자, 그 얘기고요. 자, 이제 261페이지에 방화벽의 주요 기능 이래가지고 아까 한 거 다시 한 거예요. 접근을 통제하죠. 자, 기록 및 감사 추적, 로그 파일을 만들고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자, NAT. 그 IP 공유기 있죠? 예, 사설 IP를 공용 IP로 예를 들어 바꾸는 거죠. 즉, 이 그 NAT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화벽의 장점은 위협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자, 여기 일관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는 이 부서마다 보안 정책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자,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방화벽에서 통합을 해서 그냥 얘를 딱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일관된 보안 정책에서 이 방화벽에서 이 뭐 영업 관리는 좀 이렇게 헐렁하게 관리하고 뭐 생산 관리나 인사 관리는 뭐 타이트하게 하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 방화벽에서 딱 관리하는 거죠. 집중된 보안 관리가 가능하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통계 자료도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구현도 제공하고 내부 호스트 시스템. 자, 내부 호스트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 사용자예요. 내부 사용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하죠. 외부에서. 그게 방화벽의 장점이고요. 자,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자, 가장 큰 단점은요. 이 방화벽은 한 번 뚫리면 끝이에요. 즉, 해커가 내부 사용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 번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해서 이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한 번 뚫리면은 방화벽은 그 뚫린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죠, 이게. 한 번 뚫리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방화벽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즉, 자, 이제 그 외부 접근은 차단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만약에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즉, 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높은 트래픽을 처리되므로 패킷 IP 주소와 포트 번호. 자, 대부분 방화벽은요, 허용된 사람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자, 패킷에 송신자 IP를 이용을 해서 확인하죠. 그런데 해커가 송신자 IP를 위조해가지고 해커의 IP를 마치 송신자 IP,
신뢰하는 송신자 IP로 바꿔서 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허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패킷 안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패킷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 자체를 검사하지는 않아요, 이게. 네, 방화벽은. 그래서 얘는 자, 바이러스 공격과 SQL 인젝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자, SQL 인젝션은 뒤에 있어요. 뒤에 해드릴게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자, 내부 직원이 작정을 하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은 방화벽은 내부 직원의 위협은 못 막아요. 즉,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신뢰되는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에 대한 보안 정책을 수행할 뿐, 내부 사용자에 대한 보안 정책을, 내부 공격자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적용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내부 사용자, 이것 좀 뭐 이상한데요? 이거는 좀 빼고, 내부 공격자에 대한 보안 정책 적용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방화벽이 가장 큰 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방화벽은 방화벽을 우회한다. 방화벽이 수위 아저씨죠. 즉, 이 뺑 돌아서 가면은 못 막죠. 또 방화벽은 서비스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방화벽은 새로운 형태, 요거를 뒤에 할 건데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즉 아예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의 공격은 방화벽이 미처 모르겠죠. 그러면은 못 막아요, 이게. 자, 이게 그 방화벽의 단점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방화벽의 종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